오늘은 좀 색다른 그런 말씀의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제주입니다만은 제주 옛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새는 교통이 편해서 아마 제주 땅을 밟아오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는 좀 외국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옛 제주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일제치하로부터 해방을 맞으면서 이념 논쟁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서 그야말로 치열난 그런 정쟁을 있었죠. 그래서 북쪽에는 차차고프가 이끄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됐고, 남쪽에는 하지중장이 이끄는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38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달리 남한에는 바로 법적으로 남로당이란 공산당이 존립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이 사회의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 표출이 나타난 것이 바로 1948년도 제주도에서의 폭동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제주는 그렇지 않아도 좀 바람 많고 돌 많은 곳이라고 해서 광야 같은 곳인데, 참 이러한 이념의 그런 분쟁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최초의 그런 제주도의 반란 사건은 긴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6.25란 전쟁은 잘 모르지만은 공비들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된 그런 상황들을 어릴 적이지만은 좀 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하면 인상 깊은 게 주거 환경이죠. 이 본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지붕도 이 육지에는 볏짚으로 그렇게 엮어가는데, 제주도는 논농사가 없으니까 벼집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들에 있는 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새보다 좀 부드러운 그런 식물인데, 아마 키는 이 볏짚보다도 이제 좀 크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갑니다. 볏짚으로 지붕을 이으면 1년밖에 안 가는데, 이거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인 경우는 집이 또 하나 있는데, 보통 안채 바깥채 이렇게 이제 집을 지는데, 1년에 한 번 금년에 하면은 다음에는 바깥채 이렇게 이제 교대를 하면서 집을 이어나가죠. 한꺼번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다음 이제 지붕을 잇는 띠도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지붕이 좀 낮습니다. 왜냐면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지붕의 높이도 좀 낮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역은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고, 또 반면에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많고, 또 화산지대니까 이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밭농사도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돌을 주워내고 그렇게 이제 옥토를 만드는 그런 거죠. 자, 이런 곳에 바로 이제 4.3 사건이라는 그런 좀 내란이죠. 이런 내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제주도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는 그 역사를 돌아보면 그 제주도는 바로 귀향살이 하는 곳,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인즉 바로 이 고려시대부터 이런 그 유배지로서 그렇게 활용됐던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뭐냐면 먼 그 곳으로 유배를 시켜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수들이라는 게 정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이제 가는 그런 격이 됐죠. 뭐 어떤 자범이라든가 또는 무슨 이런 좀 살인이라든가 이런 범죄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정쟁에서 패자들이 뭐는 끌려가는 곳이 바로 유배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고려 시대의 그 충신들이 갔던 그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 제주도는 그런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고시라든가 양시라든가 부시라 이런 원주민도 있지만, 이 외부에서 들어간 분들이 좀 사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는 유배의 후손들이 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려시대의 대충 보면은 청주한 씨, 그 다음 또 김해김 씨, 또 경주이 씨, 또 신천강 씨, 저희 조상입니다만 양천여 씨, 그리고 좀 원주변 씨, 고부이 씨, 뭐 등등이 이제 이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려 말기를 통해서 이제 제주도로 뭐냐면 귀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귀향 간 분들의 후손들은 어떻게냐? 뭐 귀향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낙향했다 또는 입도 할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 그 입도 할아버지 경우는 바로 고려 말에서 조선 후 뭐냐면 역성혁명이 일어난 그 시대에 뭐냐면 벼슬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그 좀 충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신은 불사이군 한 임금을 섬기는 거지 혁명을 일으킨 이성계를 왕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일부는 두문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해도 그 두문동으로 들어가서 침공을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두문불출이다 이런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견도 두문동이라는 곳에 뭐냐면 당시에 그런 그 관료직을 가졌던 그런 선비들이 72인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두문불출을 해서, 그래서 좀 이성계 아들 방훈이가 가서 뭐냐면 설득에도 안 나왔던, 그래서 그때부터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형님은 그쪽으로 갔고, 형님은 허징이라는 그런 형님인데 동생이 허손입니다. 그 동생이 바로 이제 조선 정부에서 대제학이라는 자리를 좀 주었지만 불사이곤이라는 충신의 그런 명의를 위해서 좀 유배의 길을 걸어서 제주도에 들어온 것이 139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3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1991년도에 참아버님께서 황고양 조치를 내릴 때 그 이듬해 제가 이제 준비를 못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만, 그때 가보니까 600주년 기념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600년이 됐죠. 자, 이런 그 유배 조상들이 입도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살고 있는 것이 제주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선시대는 어느냐? 약 조선시대 전체를 보면 한 1000여 명이 유배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이름만 들어도 그야말로 좀 훌륭한 그런 선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광해군도 갔죠.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도 갔고, 많은 그 재상들, 학자들, 문인들, 심지어는 종교인도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에 그 유배된 사람들을 이제 되게 보면은, 자, 태종. 그러니까 방원이가 이제 정권을 잡고 태종이 됐죠. 그 방원이의 그 처가, 원경강후의 두 동생, 민문고와 민문질이
바로 이유도 없이 결국 태중에 의해서 제주도로 유배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 1637년 인조반정에서 왕위를 쫓겨난 광해군이 이제 저 강화도에 있다가 다시 제주도 들어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1647년은 소현세자, 인조반정으로 해서 왕이 된 인조의 장남이죠. 이 소현세자가 그 복림대군하고 이제 병자호론의 그런 죄를 짊어지고 바로 청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그런 인질로 생활하다가 결국 돌아오는데 이 소현세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아마 그 중국에 여기가 그 영경에 있었는데 바로 그 이 북경에 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의 서양 문화를 접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뭐냐면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좀 원인 모르는 그런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억울하게 삼남매가 바로 이렇게 제주도 유배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보니까 뭐냐면 이석교는 4살째 최연소로 유배되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21년은 신임 유배원 신임이 84세로 최고령의 유배인이 되었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광해 아까 말씀 인조반정으로 왔기도 하고 우암 송시열 선생도 여기에 가는데 우암 송시열 선생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약 10년, 한 9년간 유배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대정에서. 그래서 10년 동안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당신만의 어떤 그 글씨체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한도라는 그림을 그래서 그 세한도가 아마 우리 그 보물인가? 국보로 돼 있어요. 국보 180원인가? 예, 됩니다. 하여튼. 예,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 세안도를 그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1911년에 남강 이승훈 선생도 그 어떤 그 죄인들과 연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배돼 가지고 아마 이승훈 선생도 좀 그 일제 시대인데 이런 일제 시대에 한 3년 정도 옥살이를 하신 분입니다. 이승훈 선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참마버님의 그런 그 할아버지 문윤국 우리 할아버지의 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분이고 같이 오산학교를 세우고 그런 분입니다. 남광 이승훈 선생은.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좀 문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기라상 같은 분들이 제주도에 유배되어서 좀 그 후손을 남겼다. 우리가 우리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선비들이 많이 유배를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방이 성리학이 잘 이렇게 좀 번창해 나는 그런 하나의 역효과도 있었습니다. 만일 선비들이 이런 사화가 없고 그냥 정치 일선에만 있었다면 아마 한양 이쪽에서만 아마 그들이 성리학이 이제 좀 펴지고 그런 공부를 했을 텐데 그 사화로 인해서 전부 다 향리로 내려가고 또 유배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런 시골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성리학을 가르치는 그로 인해서 이 조선 사회가 일시에 뭐냐면 성리학의 그런 이념으로 이 사회가 형성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역으로 볼 때. 이 마찬가지로 추사 김정희 선생도 그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을 아마 이제 좀 교육을 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제주도가 이렇게 유배지로서 이렇게 좀 고려 말에서 조선
500년 역사도에 이렇게 많은 유배자들이 단양한 곳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오늘 거기에서 살고 있다. 저도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저는 그 유배 오신 우리 허선 입도 할아버지의 19대 손입니다. 19대 손. 약 600년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배를 올 때 보통 이제 해남에서도 올 수 있고, 목포에서도 올 수 있고, 강진에서도 올 수 있는데,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절이면 우리 요새 보통 그 연락선으로는 닿을 수 있는, 요새 괴수중이 있어가지고 한두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만은, 자, 유배에 왔을 때는 반드시 올 때는 그때 당시면 아마 이제 바람 부는 그 풍선을 타고 오셨겠죠. 자, 오는데 여기가 추자도입니다. 추자도와 그리고 이 목포와 중간 지점이 이 추자도라는 섬인데, 이 추자도는 제주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소속되어 있는 섬인데, 이 추자도와 그리고 제주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냐? 바로 관탈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 이게 왜 관탈이라 그러냐? 무인도이지만은 그 관탈에는 바로 요 모습입니다만은, 그 유배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모든 관적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평면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적을 벗는다 해서 관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시는 그분들이 좀 머나먼 천리길을 왔으니까 얼마나 좀 황량한 그 곳에서 좀 유배 생활이 어렵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절의 그런 기백을 가지고 그런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그런 충신들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 위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바로 참 왕으로 오시고, 또 그런 참부모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백성은 바로 충신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선 시의 성리학을 중심한 불사이군, 충신의 도를 다하지 않으면 그 신하로서 또는 선비로서의 그런 명분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충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부모로 오시기 때문에 효성을 가지고 부모를 모시는 그러한 효에 대한 얘기도 많지요. 그 다음 또한 일부종사, 그러니까 연료가 돼야 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뭐냐면 신부인 우리는 일부종사는 그런 하나의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중심한 문화라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한 그런 하나의 문화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이 제주도에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4.3 사건이라는 그런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 사건의 주 목적은 뭐냐?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얘기한다면 바로 50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주권 국민으로서의 어떤 법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가 세워져야 되고, 국회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200석의 것을 놓고 5월 10일 날 총선을 하는데, 1948년도에 바로 이제 남노당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바로 이 총선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운동을 폈던 가운데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3사건이 기간이 얼마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약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도 4월 3일 날 봉기가 일어났고, 그것이 1953년에 휴전이 됐잖아요. 그 이듬해 54년 9월 20일까지. 그때 9월 20일 이후 어디냐? 바로 중산간도라고 해서 바로 해안에서 5km 이상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에 들어가면 그걸 공비로 확인 사살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1954년 9월 21일 날 그것이 해제됐죠. 그걸 통해서 볼 때는 약 한 4년, 7년 정도. 그러니까 6.25 전쟁보다 아주 오랫동안 이런 하나의 섬에서의 그런 내란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걸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보통 공비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는 폭도라 그래요. 폭도. 이런 폭도들은 뭐냐? 선량한 양민들이에요. 양민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어떤 주동자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좀 끌려가고 또는 유혹돼서 그렇게 폭도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귀순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의에 의해서 아니라 타인의 타의에 의해서 결국에 좀 폭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좀 가족이 몰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4월 3일 날 봉기가 일어났고 11월 달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물론 계엄령이 짧게 이제 끝나긴 합니다만은 계엄령은 바로 어떤 법의 절차를 거쳐서 죄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발포할 수 있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란한 환경을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경찰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외부에서 이제 군대가 동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양민들을 잘못 생각하고 이제 그런 학살하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참상이 한번 좀 남로당에 의해서 발발됐다. 어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남로당이 봉기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경찰 병력도 부족하고 경찰 병력이라 해봤자 이제 읍면에 지소가 있을 정도인데 그 병력 가지고는 이 마을을 다 지켜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자치 경비대를 둔다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농부들, 어민들 이런 분들이 좀 의무적으로 순번을 세워서 이렇게 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돌이 많으니까 이게 이 돌담을 가지고 마치 만리장성처럼 성을 쌓은 겁니다. 성.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마다 마을을 중심해서 한 바퀴 이렇게 성을 쌓은 거죠. 그래서 밤에는 보초도 서고 했지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제 훈련된 그런 병사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경비를 하는 입장이니까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입고 와서 순번되면 와서 보초를 서는데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그때 이게 지금 남아진 겁니다. 이건 우리 마을에는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성을 쌓았다. 이것은 이제 무장공비, 폭도들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야습이 들어옵니다. 제가 46년생이니까 48년도에 일어났으니까 2살 때죠. 2살 때 일어났고. 그때는 모르지만은 이 내란과 함께 저도 같이 성장했으니까 제가 이제 대사쯤 될 때는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마 등에 업혀서 이제 이제 폭도들이 습격했다 그러면 이제 피난 가는. 피난 가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바다 쪽으로 가서 숨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냥 야습을 하면은 물론 이제 산도 잡아오고 그리고 또 소도 말도 이제 끌고 가고 하지만 집을 불태웠어요. 그것이 좀 아주 처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만 해도 약 우리 동네가 15호 정도 사는데 거의 3분의 2가 다 불탔어요.
예, 그 정도로 야습이 들어오면 그냥 뭐 사람을 잡아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횃불 들고 와서 다 그냥 초가집이니까 그냥 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불타버리고 그런 아주 그 7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부모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기간을 거친 것이 바로 제주도 3사건이다. 뭐 원인이라든가 과정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좀 책자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런 하나의 그 섬에서 좀 경찰 병력이나 또 이렇게 치안 병력이 부족한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양민들이 양쪽에서 그러므로 좀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제주도를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 해안가로 말하면 제주도 둘레가 한 700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로로는 한 400리가 되죠. 근데 이 해안 그 해발 600m에서 800m 그 사이를 중산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마침 우리가 그 12대 때 툰드라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툰드라 지역은 아니고지만 여기는 바로 그 초목이 숲이 없는 곳이에요. 이상하게. 요 갈라서 이쪽에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이쪽에는 목초지, 돌과 좀 풀만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이. 물론 이제 이 해안가에서는 뭐 다 농경지지만은 특히 600에서 800 고지 그 사이는 나무가 많이 없어요. 숲이 별로 없습니다. 막 군데군데 조금씩 있을 뿐이고 거의가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빗물이 비가 내리면 여기서 이제 화산 지내니까 땅으로 스며들어서 이 해안가로 그것이 용암이 돼가지고 용수가 돼서 그렇게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주도민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보면 여기서 어떻게냐? 송유찬 소령이 한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이게 아까 말한 폭도라 그랬죠. 예, 간주에 총살하겠다. 이게 포고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민들이 여기에 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산간 지역에 주민들이 이제 뭐 농토를 마련하고 그게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소개령을 다 내렸어요. 소개령.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해안가로 다 내려온 겁니다. 왜? 그분들이 주로 이 중산간 지역을 중심해서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만일 5km 이상 들어간 사람은 총살한다니까 전부 다 소개령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공비들이 은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중산간 지대에 농민들이 거주했던 그 집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죠. 소개령을 내려서.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전부 다 해안가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집에도 이제 함께 좀 동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약 한 7년 동안 생활을 한 거죠. 참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에 해방이 되자 불과 3년 후에 이런 하나의 좀 반란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도 공비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하고 또는 계엄령이 선포돼서 이제 공권력이 동원돼서 그런 불순분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척결되는 그런 아주 혼란한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것이 그 당시의 분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지도는 뭐냐면 이 아주 짙은 색깔은 피해가 많은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에 갔더니 여기 오라 같은 데에서는 얼마나 죽었냐? 제주시 전체를 볼 때 3,969명이 죽어서 저희 마을은 이쪽이 됩니다만은 이 제주시 전체가 되고 조천면은 1,859명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뭐 양민들이죠, 저 학살된 그런 숫자를 말해서 전체가 약 14,000명 이상이 그때 뭐 했던 좀 공비들에 의해서나 또는 이 공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죽은 분들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좀 억울하죠. 우리 이제 캄보디아 우리가 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개 내전은 밀고를 하면 그 뭐 재판 없이 그냥 직결 처분하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주시 오라동이라든가 표선면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인명이 뭐냐면 살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도 전체가 다 이 봉기에 휘말려 가지고 7년 동안 뭐냐면 이런 내란이 지속되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제 그런 산사건 얘기는 이제 끝마치고 이제 제주도에 그런 유배된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한번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역시 이제 600m에서 800m 그 중간 사이를 우리는 중산간 지역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또 농토를 가꾸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화산지대니까 물이 절대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이 중간 시대에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그리고 이 해안가에서 좀 분출되어 나오는 그런 용암수 이런 것들은 해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에 큰 부락을 이루어서 주민들이 이 해안을 중심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농토가 없는 사람들은 이 중간지대, 이 중산간 지역으로 기어들어가서 여기서 농토를 마련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절대 그러면 물이 부족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지대니까 비가 오면 바로 땅으로 다 스며들어요. 육지는 땅만 파면 그래도 우물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우물이란 건 만들 수 없어요. 예, 간혹 어떻게 해야 용암수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아주 뭐 조그맣게. 그런데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물을 구하는 건데 물을 어떻게 하냐. 봉천수라고 해서 마을 중간에다가 뭐 땅을 팝니다. 어느 정도 깊이를 타가지고 1m나 뭐 2m 정도 파서 거기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빗물을 오늘 식수로 사용하고 또 빨래로 사용하고 또 말이나 소를 물 먹이고 이렇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백록담이 우리 백두산의 천지는 용암수죠. 그냥 밑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봉천수입니다.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많이 고이고 가물면은 여기에 바싹 마릅니다. 이 백록담이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마을에 이런 봉천수를 만드는 거예요. 마을마다. 여기서 샘물이 없으니까. 그럼 빗물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한 구석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먹는 물을 이용하고 또 이쪽에는 빨래를 하고 이쪽에서는 뭐 소나 말이 물을 먹이고 이렇게 됐어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TV에 보면 아프리카에 그런 물이 없어서 좀 물을 몇 킬로씩 가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때 우리 중산간 지역은 다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1968년도에 바로 어승생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댐을 만들었어요. 그 댐이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이 동원했냐면 4.19 혁명이 일어나고 5.16 혁명 때 불량한 자들 그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투입시켜서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900고지죠. 그 900고지에서 수원지에서 물을 내려주기 때문에 1968년부터는 상수도 시설이 돼가지고 뭐냐면 좋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런 봉천수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가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 먼지가 쌓이고 그 다음 이제 빨래도 하고 소도 먹고 이런 곳인데 한쪽에 잘 이렇게 돌로 쌓았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할 리가 없죠. 그 물을 마셨다니. 그만큼 그 중산간 지대에 사는 분은 처절한 삶을 살았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중산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목초지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이 없어요. 거의 군데군데 조금씩 숲이 있고, 물론 이 한라산 여기는 숲으로 다 찼습니다만 여기는 툰드라 지역처럼 그렇게 없어요. 목초지로 돌과. 근데 이 지역에는 요 중산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그 600고지 정도를 중심해서 농토를 개간해서 먹고 살지만 이 황량한 땅에 다 비어 있잖아요. 주인 없이.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 공동 목장이 있습니다. 공동 목장. 왜? 농사 지으면 소도 키워야 되고 말도 키워야 되는데 소나 말을 우리 키울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집에서 키운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소나 말을 풀을 뜯게 할 수 있는 공동 목장을 이 마을마다 다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되면은 각 집마다 소나 말을 다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순번제로 뭐냐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소를 한 50필, 뭐 한 40필 정도 이런 그 말과 소를 끌고 이 지역까지 옵니다. 그 오는 시간이 한 1시간이나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려요. 저도 그 말머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서 풀을 뜯게고, 농한기는 뭐 소와 말이 쉬니까 그 소를 뜯게고 하루 종일 뜯고, 그 다음 또 저녁에 들어옵니다. 육지 같은 데는 개별적으로 소를 뭐냐면 들여다가 풀어서 물을 뜯게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편한지 모릅니다. 뭐는 한 50가구가 뭐냐면 50마리를 소를 50마리를 이제 있으면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50마리 정도 되면은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두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25일에 한 번씩 돌아오겠죠. 그럼 순번제로 가서 소를 들여놓고 하루 종일 먹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예 그 농사를 안 지으니까 여름철에는 그럼 소나 말을 전부 다 이 지역에 다 몰아붙입니다. 자기 마을마다 공동 목장이 있으니까 그 공동 목장에 넣어서 뭐냐면 한 2개월 정도 거기에 이제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말들을 지키게 만들면 거기서 집에 올 필요 없이. 왜 평상시에 오냐면 집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럼 낮에 가서 풀 뜯고 농사철에는 또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데 여름철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느냐? 겨울철에는 뭐 대개 그 일반 농가는 말 한 마리 또 뭐 소 한 마리 이랬지만은 이 대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말을 한 100필씩 가진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럼 100필을 집에서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들을 어디 오냐? 소들을 한라산으로 올려보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내면 이 동물이란 게 자기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새 이듬해 봄에 가보면은 오히려 새끼 나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 같은 것은 눈을 맞으면서 그 푸른 잎을 뜯어먹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대개 이 한라산 쪽에 가면은 사철나무가 많으니까 늘 푸른 잎이 있었거든요. 눈 속에 잎을 뜯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초지도 눈 속에서 뭐는 파릇파릇한 그 풀들이 돋아내요. 그걸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와 말을 가진 분들은 아예 주인 없이 그냥 한라산에 올려놓으면 그 영역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집에 한 마리씩 있는 경우는 목초지, 여기서 또 뭐는 그 겨울에 먹을 수 있는 풀을 여기서 찾습니다. 왜냐면 육지는 뭐는 볏집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벼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소도 풀을 먹이고 또 먹다 남은 그 풀들이 자라서 가을에 되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걸 비워다가 결국 말려서 이제 눌에다 눌러놓고 결국 한겨울 동안 그 건초를 먹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그 옛날 선조들이 지혜로웠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아주 그런 그 바람 많고 돌 많은 이 제주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혜를 아마 그 모아서 그렇게 했던가 봅니다. 자, 이런 목초지 이렇게. 이게 숲이 별로 없어요. 조금씩 이렇게만 있는 거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아까 한라산 쪽에는 아주 나무도 있고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소나마를 이제 뭐는 매일 아침마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를 먹이는 옛날의 모습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말몰이를 하고 이렇게. 이게 저도 그 우리 집에 소도 있고 말도 있었으니까 당번이 되면 형님이 나한테 가서 소 당번 해라 가고, 또 이웃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우리가 이제 일요일이라든가 방학 때는 저 하루에 한 그때 당시에 20원이가 한 30원쯤 한 것 같아요. 일당이. 그거 받고 가서 우리가 재미있어요. 또 여기 친구들과 같이 가서 여기서 이제 재밌게 놀고, 뭐 소는 가서 방목하니까 그냥 그 넓은 들에다 풀어놓으면은 자기대로 먹어요. 멀리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젊은 그 학생 시절에 재미있게 보내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그 소도 말도 키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억새죠, 이 억새. 이게 지금은 이렇게 억새가 많으니까 억새 축제도 이제 하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우리 그 식구님들이 그 이제 관광 왔을 때 제가 좀 조금 안내를 하면서 요게 설명한데, 이것이 뭐냐면 회입니다, 회. 이거 회가 뭐냐면은 옛날엔 그 성냥이 없을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웃집에 불을 빌려가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떠냐? 뭐냐면 들에 갈 때 성냥이 없으니까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게 저 꼬랑에 불도 태워야 되고 하는데 불이 없잖아요. 여기에 불을 붙이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그러면 이 재원이 뭐냐면 요 억새의 꽃이에요. 요 억새의 꽃을 꺾어서 여기다가 이제 덜덜 말아서 칡넝쿨을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에서 불을 붙이면은 모락모락 담배 연기처럼 그게 타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기니까 집에 돌아올 때까지 이거 타요. 그러면 이제 담배도 붙이고 또 들판에 소각할 때 그저 쓰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뭐 성향이 없었으니까 뭐 라이터라는 건 상상도 없고, 라이터는 언제쯤 들어오느냐면 그 군인들이 6.25 전선에 가서 휴가 올 때 보면 라이터가 하나씩 있더라고. 그때부터 라이터. 그 다음 뭐 성냥이 아주 늦게 보급됐죠.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회 이렇게 만들어서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쓰셨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제주도는 주 농사가 보리입니다. 주식이 보리니까. 자, 이게 보리 농사할 때 아까 회 여기다 짊어지고 같이 가지고 쟁기 메고 소 앞세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거 밭갈이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밭갈이 하면.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이렇게 보리가 싹이 나죠. 이렇게 보리가 많이. 이건 이제 흑백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김을 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저희들은 김이라 하지 않고 검질이라 그래요. 검질 매러 간다. 이렇게 검질을 그대로 놔두면 보리보다 더 웃자라가지고 보리를 못 자라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김을 매서 그러면 그 검질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3번 정도 합니다. 3번. 이 보리가 그러면 완전히 클 때까지 3번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넓은 땅에서 홀로 집안 식구끼리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품앗이 합니다. 품앗이. 이웃집하고 오늘 우리 집에서 하면 다음 당신 집에 하고, 이렇게 품앗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싹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보리밭에 김을 매는 이것이 이제 봄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죠. 이렇게 돼서 그 보리가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만쯤 되면 이제 이제 그 싹이 나고 이렇게 벼이삭이 보리이삭이 나올 때는 이미 이제 그럼 그 잡초는 제거하지 않아도 되죠. 이때 이제 잡초가 제거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리 농사가 아주 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논농사처럼 아주 중요한 농사죠. 이 농사가 실패하면 1년 내에 뭐 굶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하게 가을에 보리는 씨앗을 뿌려서 한겨울을 넘겨서 그 다음 봄에 5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5월 달에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그 4월 초파일을 지나서 뭐 한 보름이나 한 달쯤 되면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풍년이 들면, 보리 풍년이 되면 바다도 풍년이 된다 그러다. 그러면 육지에 흉년이 들면 바다도 흉년이 된다. 그러면 5월달 보리 추수쯤 되면은 그때 미역 따게 합니다. 저희들은 자연산 미역을 해녀들이 딸 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보리가 굉장히 많이 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으로 따지면 흔히 우리가 100섬, 200섬, 50섬 이렇게 하는데 그 양이 얼마 정도 모르고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정도로 해서 굉장히 그 보리 농사를 많이 해야 그리고 한 해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농사를 비워가지고 지금은 많이 발전하니까 밭에서 다 이것이 다 하지만 옛날은 다 집에까지 끌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알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보리집하고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이제 합니다만은 자 이게 이렇게 보리가 이거죠 보리가. 그러면 이걸 또 말려야 돼요. 잘 벼가 말리듯이 잘 이게 말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맷돌을 가지고 뭐 가루도 만들고 또 이렇게 껍질도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고 며느리하고 지금 이게 맷돌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주도 돌담이에요. 자, 이 돌담에 보면 태풍이 자주 오는데 태풍은 다 쓸어 갔죠. 절대로 아무리 큰 태풍, 사라오 태풍 불어도 이 돌담이 안 무너집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에 좀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만 이런 돌담이 무너졌다는 건 뭐 간혹 있긴 있지요. 예. 밭에도 돌이 많으니까 밭담이라고 해서 쭉 한 1m 정도 이렇게 이제 밭담들을 쌉니다. 그러면 가끔 이제 무너지는 꽃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가 안 무너져요. 참 그 엉성엉성 이렇게 놓은 건데도 이렇게 잘 안 무너져요.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을 농사가 조농사입니다. 이제 보리 농사가 끝나고 그 다음 이제 가을 추수할 농사가 조농사 콩농사입니다. 예, 콩이 대단히 중요해요.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또 제주도의 음식 가운데 콩국 또 콩죽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풍부한 거니까 콩죽을 끓여 먹으면 보리밥만 먹다가 보리밥은 그런 영양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콩으로 죽도 쓰고 콩으로 국을 끓여 먹어요. 아주 그 음식이 좋습니다. 그 지금 아마 제주도 가면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지금 건강 음식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아주 한 그릇만 먹어도 콩죽 같은 건 배가 든직합니다. 아주. 그런 그렇게 콩농사, 조농사인데 이 조농사가 어디야? 이렇게 이 조고구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다 벼가 이렇게 익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듯이 조농사도 그렇습니다. 보리는 그렇지 않아요. 보리는 가벼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벼워. 그러면 이 대가 굉장히 또 깁니다. 이렇게 보리보다. 근데 이 제주도는 화산지대니까 땅이 떠요.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이 흙이 날릴 정도로 그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조 씨앗을 딱 뿌려놓고 흙을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고 밟아줘야 됩니다. 밟아주지 않으면 새도 먹어버리고 또는 이제 바람이 날리고 그러니까. 이게 밟는데 어디야? 이렇게 사람으로 밟으려면 이 넓은 땅이 하루 종일 밟아도 다 안 돼요. 그때 이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나. 이 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완전히 진흙처럼 딱 굳어지지요. 근데 이때는 어디야? 전도에 있는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다 방학합니다. 조방학이라 그래요. 조방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고양이 손도 필요할 때니까 어린애도 가서 다 밟아야 돼요. 이거 다. 온 식구가 다 나가 밟아야 돼요. 이렇게 말이 있는 집에는 뭐 말이 다 해주니까. 그리고 이 말들이 싹을 받아서 그렇게 밤마다 다니면서 이게 밟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이 있죠.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소나 말이 끌면은 이렇게 밟아준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이게 단단히 밟아요. 왜 또 많이 밟아줘야 되냐면 이 조가 이게 수확할 쯤 되면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이. 예. 아주 강력한 태풍들이 올라. 그 태풍에 보리는 아주 부드러우니까
바람이 이렇게 날리기만 하지 넘어지지 않지. 근데 조는 조대가 이렇게 아주 그 단단하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불면은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잘 밟아줘야 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조가 그 태풍을 이길 수 있어요. 야,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밟아놓은 게요. 지금은 이것이 없으니까 만일 지금도 이것이 있다면 아마 관광객들이 굉장히 이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농민들이 지치고 배고픈 그런 시대에 어디야 한숨에 섞인 노래를 부르죠. 어랑어랑 말더라 가자 뭐 이렇게 하여튼 난 잘 모르는데 그렇게 노래를 구슬지게 해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밭에다 잘 밟아줘야 그날 가을에 농사가 이렇게 풍요롭게 풍년이 들죠. 자, 그다음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이게 연자방앗간에 가서 이제 말이 있는 사람은 연자방앗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렇죠? 이게 돌리고 없는 집에는 부부가 또 가족이 이 연자방앗을 이렇게 돌려요.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무거워요. 여기서 이제 물론 조라든가 이렇게 보리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여기서 깨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 이 연자방어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이걸 아까 뭐라 그랬지? 내가 금방 맷돌 이렇게 맷돌을 그려서 이제 뭐 보리가루 그때는 밀가루가 없었으니까 보리가루를 채로 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 쓸개이들이 많이 남지요. 그러면 채로 쳐가지고 채를 여러 번 가릅니다. 아주 가는 채 가지고. 그러면 아마 그 밀가루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짐이도 하고 tempura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사 때도 쓰곤 합니다. 밀가루가 없으니까 그때는. 근데 이분데 한결같이 입은 옷이 있죠. 이거 다 노동복입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노동복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 노동복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건 뭐냐면 무명옷이에요. 무명. 그 무명을 이렇게 풋감이죠. 이 풋감을 이렇게 찧어서 이제 짜면은 이게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물을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천에다 물 들이지 않고 이렇게 옷을 만들고 물을 들였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 염색한다고 이렇게 천에다 염색을 지어서 이렇게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무에 짜서 나온 그 액체를 가지고 담궈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물에서 여러 번 담갔다가 햇빛에 쏘이고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이렇게 빨갛게 돼요. 그래서 이 옷은 이렇게 됐다가 어느 정도 퇴색한 것이고 이거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되면 아주 이랬습니다. 근데 색깔이 다 흑색이니까 이게 범음도 잘 안 타고 그리고 땀이 안 배겨요. 아주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무명 옷인데 물을 들이면은 이제 갈중이라고 해요. 이걸 갈중이라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전부 다 이 갈색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농사 때 다 입고 평상시에도 집에서 다 이거 입습니다. 그때는 옷이 구할 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 그 노동복을 만들었어요. 제주도만의 특징이죠. 아주 시원합니다. 이거. 지금도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는 사람은 입지요. 여름철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거 땀이 안 배요. 우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은 어디냐? 샘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육지는 머리에 좀 물을 길러오는데 여기는 아주 편합니다. 등에다 짊어지고 물 양도 많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 길어오면 물을 어떻게 빚느냐? 이럴 때 놔서 빚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구덕이라고 하죠. 물구덕. 물구덕 진채로 물을 쏟습니다. 보통 이게 어릴 때부터 연습하면 잘해요. 아주머니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이 갈중이를 입고 있죠. 갈로 이것이 전부 다 노동복입니다. 평상시 집에서도 이렇게 입습니다. 전부 다. 그때는 옷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이 물구덕은 어디냐? 물 항아리와 함께 이렇게 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짊어지고 나갈 수 있고 또 와서 여기다 얹어 놓을 수도 있고 이것이 부엌입니다. 바로 부엌 옆에 항상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콩농사. 콩은 이제 이거 잊어버렸는데 도리깨라 그래요. 이 도리깨로 쳐서 이 콩 껍질을 이제 벗겨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콩 껍질은 뭐야? 집에서 그럼 그 부엌에서 땔감으로 아주 유용합니다. 화력이 좋아요. 이제 콩 껍질은 아주 화력이. 그럼 조대도 그렇고, 근데 보리 때는 화력이 없어요. 보통 이번은 그 돼지라든가 또는 소 우리에 넣어서 거름으로 많이 사용해요. 보리집은. 그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농한기에는 소도를 들에다 그 아까 지역에다 풀어놓고 방목하고 그리고 부인들은 대개 이렇게 그 해녀들입니다. 해녀들은 이제 또 이제 농한기니까 바다에 가서 물질을 하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서 수입원을 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 지붕 일기입니다. 지붕 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벼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새라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 키가 볏짚보다 좀 깁니다. 그리고 아주 그 질겨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갑니다. 그걸 들여서 이제 비어다가 그렇게 이게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새끼줄이 없기 때문에 새끼줄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 새로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드러운 새를 이제 따로 이제 뭐냐면 들여서 취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새끼줄을 만듭니다. 그 새끼줄을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요 두 개를 여기서 합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 돌려주면은 이거 자연적으로 두 개가 합쳐져요. 두 개가 합쳐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그럼 이렇게 되면 2년 갑니다. 2년. 2년에 한 번씩 뭐냐면 이렇게 지붕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들이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서 마지막 일입니다. 여자들은 이제 김장 담그고, 그다음 이제 또 봄이 가까우면 그 뭐죠? 이제 장 담그죠. 장이 매주로 가지고. 그런데 남자들이 이 큰 일은 바로 이걸로 끝나죠. 그 농한기를 이제 접어듭니다. 농한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제주도의 이 주거 모양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전주대가 있네. 그러니까 전주대야 뭐 이건 요 근래에서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서 오늘 육지의 그 농가하고 좀 비교해 봐요. 육지의 주거 환경하고 비교해 보면. 지붕. 지붕. 지붕이야 물론 이제 다르지만은 이게 다른 게 뭐였냐? 나무가. 모르겠어요? 굴뚝이 없어요. 굴뚝이 없어. 굴뚝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뭐냐면, 도시나 농촌에 다 굴뚝이 있잖아요. 굴뚝이 없는 것이 제주도의 그 주거 환경입니다. 그럼 왜 굴뚝이 없을까? 자,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선 부엌이란 게 이렇게 굴뚝이 필요 없이 그냥 불만 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조금 그 선진화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이 부뚜막을 이제 세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굴뚝을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국소수예요. 거기가 형편이 다 어려우니까 그때는 쌤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엌에서 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온통 부엌 안에 꽉 차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제 연기가 맵잖아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익숙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젖은 나무라든가 젖은 찝을 불태울 때는 아주 연기가 독하잖아요. 그거 쪼으면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러면서 밥을 해요. 여기 이렇게. 자, 이래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콩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땔감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나무는 많이 안 사용해요. 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나무를 캐려면 저 한라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멀지요. 그래서 산이 가깝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무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볏짚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찌푸라기로 농사 땔감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허벅이 여기 놔 있죠.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이 바로 한겨울을 보내는
난방기구입니다. 여기가. 이것이 난방기구예요. 나무. 육지에서는 여기서 불을 떼면서 여기 온기가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방으로.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제 열을, 제주도 사람들은 그건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이 이제 사라져버리지만은 이거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자, 여기에 땔감이 뭐냐? 그럼 여기에 굴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굴뚝이 없어요. 여기. 굴뚝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사용하는 그 땔감이 뭐냐면 이 보리 가시락 있잖아요. 이 탈곡을 하면 보리 가시락하고 보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보리 가시락이 굉장히 그 가벼운데 바람 불면 푸 불면 날아갈 정도입니다. 이게 가시가시하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모아서 한 삼택에 하나로 하는가 둘 정도 이게 집어넣으면 꽉꽉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 온돌이 거의 육지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돌을 이게 놔야죠. 그 집어넣고 불을 붙이면은 그 가시락이 모락모락 타갑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겨울에 2번만 불 태우면 돼요. 그러면 삼태기로 요 이제 보리 농사를 끝내고 탈곡을 끝나면은 요 가시락만 이렇게 큰 눌로 하나 딱 해놔요. 그러면 삼태기로 그걸 가져다가 2개 정도 집어넣어서 불을 앞에다 딱 붙이면은 뭐냐면 서서히 타가요. 모락모락 타는 거예요. 그 밤새껏 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굴뚝을 만들어 놓으면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이 가벼운 거니까 부르륵 타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굴뚝을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전체가 방 안에 이게 넣으면 공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공기는 여기서만 들어갑니다. 여기서만 조금. 여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이 빨리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돌을 놓고 여기다가 소똥이나 말똥 가지고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조금만 들어가도록. 그러면 그 불이 모락모락 타가 들어가요. 그래서 밤새껏 하면 방이 뜨뜻해요. 그럼 아침에 불을 다 타잖아요. 그러면 다시 삼태기로 그 가시락을 또 집어넣고 아침에 불을 붙이면 저녁까지 그것이 탑니다. 그게 굉장히 편해요. 육지에는 이 난방용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어야죠. 나무를 뜯어야죠.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좀 유배된 후손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보리 농사가 그렇게 많았고 보리 농사에 끝날 때 이런 가시락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난방용으로 한겨울을 뜨뜻하게 제주도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 모든 면이 닳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중앙인데 이 서귀포 쪽 남쪽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습기가 많고, 근데 이 제주시 쪽인 북쪽은 좀 건조한 편이고, 그래서 좀 주거 환경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칙칙한 분이 있잖아요. 아마 이건 남쪽의 주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조금 닳습니다. 자, 이것이 누리라고 하는 거죠. 육지도 있겠지만, 원래 누른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건초를 눌어도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건초를 한 방향으로만 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사방향으로 뽑아서 그러면 이 누리 점점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럼 한겨울 동안 이 소나말은 건초를 먹고 자라죠. 그 다음 이제 보리집이나 콩집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만히 가면 또 부엌에서 그것을 땔감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지혜롭죠. 왜냐면 광이 없으니까,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 지을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큰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에 뭐냐면 의존해서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좀 모든 것을 보존해 나갔다. 육지도 이걸 누리라 그럽니까? 누리라 그러죠. 저희도 누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이제 몇 개씩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돼지는 또 이렇습니다. 돼지우리 또 있어요. 돼지 키우는 거. 왜냐면 돼지는 대소사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잔치집에 술하고 돼지고기, 석정,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대소사를 치르는데 여기에 이제 한 1년, 2년 키우면은 아주 100건 정도, 120건 이렇게 나가는 돼지가 됩니다. 큰 거 이렇게. 여기서 또 뭐냐면 우리 용변 이런 걸 다 처리하죠. 돼지들이 다 그걸 먹으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용변을 보나. 그건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돼지들이 와서 그럼 푸석푸석 먹어요. 생각해 보세요. 좀.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돼지가 밟고 또 비가 오고 돼지는 참 또 지혜였습니다. 개는요, 뭐는 아무데나 막 뭐 오줌도 갈기고 똥도 싸고 그렇습니다. 개는. 근데 돼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는 반드시 자기가 똥 싸는 곳이 따로 있어요. 딱 거기서만 가서 싸요. 참 돼지가 아주 추한 것 같지만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이렇게 우막 같은 이런 데 사는데 여기서 절대 안 쌉니다. 여기는 깨끗해요. 돼지 뭐는 똥 싸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개는 아주 더러워요. 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참 이거는 이제 제수시 쪽에 이렇게 아주 박습니다. 좀. 자, 이렇게 낡은 집도 있고 이러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 마을에서 했던 겁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이건 양태라 그래요. 양태. 이것이 뭐냐면 원재료인데 이것은 우리가 무명 옷을 짠다 그랬죠. 이것처럼 이것도 짜는 거예요. 근데 이 재료가 뭐냐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를 구입해서 그럼 찝니다. 찌면 좀 부드러워지죠. 그러면 아주 날쌘 칼로 이렇게 해서 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실 가지고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들려면 일주일, 빠른 사람은 일주일, 또 늦은 사람은 보름에 하나. 이게 만드는데 이 용도가 뭐냐? 요 갓을 만드는 거예요. 갓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이건 우리 고향 삼양에서만 이걸 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 안 해요. 노한기에 좀 어머니들이 이걸 이제 밤새 하는데 그래서 용돈을 많이 쓰죠. 그때 뭐 노한기 되면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수입원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주 이쁘잖아요. 예술인데 예술. 정말로 아름다워요. 이렇게 뭐는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마침 우리가 옷 짜듯이 이렇게 짜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요걸 어디냐? 바로 우리 그 경상남도 어디입니까? 통영에 뭐냐면 갓을 만들잖아요. 통영갓 유명하잖아요. 통영으로 오는 거예요. 통영에 와서 2차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 것은 뭐냐면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지 않고 이것은 말총으로 만듭니다. 말총으로. 위에는 말총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다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걸 하는 걸 보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자다 보면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이 양태를 하고 있더라고. 양태를. 그래서 처녀들은 대개 양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탄간합니다. 탄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총 가지고 이제 선비들이 모자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걸 만드는. 그다음에 요 애기구덕이라고 하죠. 애기들이 층을 대면은 얼른 자지 않잖아요. 그러면 업어서 재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애기 구덕에다 딱 놓고 흔들면은 애기는 마침 차 타면 잠이 오듯이 그냥 잠이 들어요. 저도 이 애기 구덕에서 뭐냐면 자랐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줘요. 여기가 흔들어주면. 그러니까 엄마는 발로 이게 흔들면서 뭐 양태도 하고 바늘질도 하고 이러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할머니나 아주머니 전부 다 물 길러 다닐 때는 이렇게 물구덕에 항아리를 놓고 이렇게 쟀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동네마다 모두가 물 길러 다닐 때는 이런 좀 물구덕에다가 물허벅을 놓고 그렇게 길러 다녔다. 자, 그럼 이제 농부 아저씨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갈중에 입었죠. 이건 오래된 옷입니다. 아주 오래 한 2년 3년쯤 된 거죠. 이게 간물을 먹이면 또 질겨요. 굉장히 옷이 오래 갑니다. 그다음 이제 밭에서 이제 뭐 걷어들이는 것.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짐을 지고 다녔죠. 자, 물구덕에다가 이것이 이제 아마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면 술을 빼는 소고리입니다. 고소리. 예. 여기서 이제 뭐는 밀주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곡식으로 그때는
술을 만들어죠. 그게 곡주라 그러죠. 곡주. 이렇게 이제 술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뭐냐면 고소리라 그래요. 고소리.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었죠. 그래서 대소사 때는 집에서 옛날에 뭐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술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잔치를 하고 대소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태웁니다. 이건 이제 배인데, 이거는 이제 해녀들이 이제 물질하는 장면이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은 자리돔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횟감으로 아주 유명한데, 이 자리돔은 어떠냐? 구물로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구물이 어떠냐?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바닷물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돔떼들이 몰려들면 그때 걷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걷어 올려. 자, 그러니까 더해서 큰 이 구물을 넣으려니까 일반 배 가지고는 배가 기울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통나무로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기울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가 굉장히 노젓기는 힘들어요. 배가 빨리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가까운 근해에서 이렇게 좀 자리돔 잡이를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그 횟감이 되고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들판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1960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제주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떤 때야? 우리 섭리가 시작된 때예요. 1960년. 물론 50년, 54년에 세계도 통일시행이 열렸지만 60년에 본격적으로 오늘 몇 년 전줄이 전도가 나가잖아요. 우리 제주도도 60년대부터 변화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 수돗물이 들어오게 되고 도로가 개설되고 그다음 이제 그 육지와의 그런 교통기관이 발달하고 통신이 이루어지고 물론 육지도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의 그런 그 바람은 60년대부터 불기 시작하죠. 5.16 혁명.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51년도에 참 아버님 이제 부산에 내려오셔서 이런 토탐집을 짓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된데 딱 20년 만에 20년 후에 참 아버님이 제주도에 오십니다. 제주도 교회에 그때는 이제 소교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남교구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 제주도가 소교구 제도가 생기면서 바로 제주교구가 됐습니다. 제주교구에 바로 참 아버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이전에, 뭐냐면 우리 산탄공기총 판매했잖아요. 그래서 수렵대회를 하실 때 참 아버님이 몇 번 다녀갔습니다만은 교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교회란 것이 식구가 뭐 10명 정도밖에 안 될 때예요. 참 제주도가 굉장히 그 전도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자, 이때 부모님이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님이 이때 윤준식 교구장님이었습니다. 72 가정인데 이 윤준식 교구장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 교회란 것이 일반 가정집입니다. 가정집 전세를 내 가지고 뭐냐면 일반 집이니까 그 식구가 뭐 한 많아야 15명 아니면 10명 이 정도밖에 뭐냐면 식구들이 많지 않대요. 그런 그 식구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부모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971년 70년도 37가정 축복식을 끝내고 여기에 대원들이 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가정 부인들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때 뭐냐면 그 축복가정 부인들이 와 있을 때입니다. 와 있을 때 뭐냐면 참부모님께서 비로소 제주도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그래서 좀 참부모님께서는 교장님의 그런 그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주 항구에 들어오면 바로 첫째 눈에 띄는 것이 산지 등대입니다. 등대. 그 등대 위에 이렇게 가면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쪽을 이제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은 뭐 서귀포도 안 가시고 아마 그날 당일로 내려오셨다가
비행기로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러보시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용년이라고 해서 용이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제 그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게 용년이라는 곳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가시는 모습. 이렇게 주로 사라봉이라는 그 등대에 있는 곳을 들러보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전부 다 제가 찍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 이분이 유효민 씨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분이 뭐 산탄공기총을, 제조하는 기술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유효원 협회장님이 아마 사촌쯤 될 겁니다. 이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이게 그 용년 쪽에 가면은 바로 여기 이제 용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용머리라 그러죠. 이 용머리에서 아버님이 사진 찍자. 그래서 긴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제 카메라가 그때 좋지 않았어요. 초점을 조금 흐린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그것이 아쉬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명하게 안 나타나죠. 아주 제가 찍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찍었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찍었는데 이렇게 또 참부모님 네 분이 이렇게 찍은 거. 이건 내 카메라로 찍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근데 아마 이 사진은 제가 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을까. 물론 참부모님께 이제 찍어서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진 아주 귀중한 사진이죠. 자,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71년도에 제주도 교구본부를 처음 방문하신데 그 전에 산탄공기총이 68년쯤에 나왔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본 식구들을 다 초청해서 그런 사냥대회를 했습니다. 참새잡이 사냥대회를 했어요. 그때 한 2번 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냥복을 입으시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 한 2, 3년 전에 제주도를 몇 번 다녀가시긴 했지만 교회는 안 들으셨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 교구장님 윤준식 교구장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아버님이 이제 미국 72년도에 미국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대회를 하고 그 다음 잠시 한국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제주도에 좀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게 됩니다. 그때 516도로 최초로 이제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이제 횡단하는 도로가 뚫렸습니다. 그 도로를 타고 오시다가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버스에서 내려서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그때 기념 촬영. 그때 우리 이세석 협회장님, 강정원 사모님, 그렇죠. 우리 정대화 사모님도 여기 계시고, 그 다음 뒤에 문 사장님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이 다 계시네요. 홍준 장로님이 말하면 이제 그 사업부를 맡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쭉 이제 버스를 세워놓고 걸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려오시면 서귀포 앞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런 전망을 바라보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오홍준 장로님이 이 보복리에 들어와서 귤농사도 짓고 농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이 보목리 마을에 있는 산이 조그마한 산입니다. 이걸 아버님이 명명하기를 삼정산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었습니다. 그 삼정산에 일본 식구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아까 그 올육도를 타고 내려오는 그 시간하고는 시간대는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은 다른 데인데 바로 이렇게 일본 식구들이 주로 오셔서 그때 이 삼정산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지기도라는 섬도 이제 방문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찍은 사진, 기념사진입니다. 조그마한 산이니까 이게 정성이 꽉 차네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아버님이 그 식구들한테 노래 불러봐라. 노래를 부르고 막 흥겨울 때 아버님이 뭔가, 저도 그때 웃는 모습을 기억합니다만은 무슨 말에 그렇게 웃었는지 아주 그냥 아버님이 그렇게 웃는 모습. 이것이 지켜졌네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멀리 지기도가 보입니다. 이 섬이 이제 우리가 샀죠. 이 지기도가 보이는데
여기서 아마 배로 하면 한 10분 정도 거리 10분이나 15분 정도 보목리 항에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 지기가 섬이에요. 근데 저반 시설이 없어가지고 저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섬이 파도가 많이 치면 배가 저반하는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아버님이 어떻게 이때는 파도가 잔잔한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이런 배로 5톤급 정도의 배로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장로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농사였죠. 밀감 농사, 파인애플 농사를 합니다. 파인애플은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데 이때 좀 농장까지 좀 참부모님께서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참부모님이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구석구석을 다 좀 방문해 주시고 가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정말로 복된 그런 땅이에요. 육지의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뭐 이런 조그마한 농장에 가시고 무슨 산에 조그마한 산에 오르시고 섬에 가시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하게 오시면 아주 유명 그런 관광지는 잘 안 찾지만 이런 곳에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친구들과 기념 촬영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정종률 교우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완도 출신인가 그렇습니다만은 37가정인데 그때 교우장님으로 계실 때.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올욕도를 막 이제 내려오면 서귀포 시에 막 들어가는 그 입구에 우리 농원이 있었습니다. 밀감 농원입니다. 그 농원에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사람들 모여라. 그때는 평화대상 아니고 순공연합 회원입니다. 순공연합 회원들하고 식구들하고 모여서 이 농원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갖춰진 그냥 좀 천막 같은 부모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깔아놓고 이 성탁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집회를 했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런 적이 없어요. 물론 스탠리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전 식구 집회 이런 건 했지만은 이렇게 조그마한 식구들 더구나 순공연합 회원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집회를 했다는 건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우리 뭐 북한은 아니지만 이 남한에서 아버님이 선교를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그 지방에 가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좀 시골 같은 곳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식구들을 격려해 주시고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아주 제주도가 특별하게 복받은 곳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흥이라는 하나의 그 회사를 세우셨는데 그때 이 한림 쪽에 가면은 어디야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구마 많이 나니까 고구마로 해서 전분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아버님이 내년 그 전분구장 가자. 그래서 거기 와서 점심 성찬을 여기서 준비해서 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까지요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다음 아버님은 이제 그 이후 미국 가시다가 자주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제주도에 꽁사냥을 했습니다. 그때 꽁사냥할 때 뭐 매번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는 특별히 효진님이 함께 하셨어요. 또 인지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강종원 사모님, 그리고 우리 박보희 총재님이 사모님, 우리 또 우리 발레하시는 훈수님, 이렇게 여러 분이 이렇게 이때는 아마 오셨어요. 아마 그때 같이 미국에서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꽁을 잡았습니다. 꽁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효진님은 직접 총을 들고 그게 사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냥한 장면. 인지님도 계시고 이렇게 또 사냥하다가 이게 포즈를 취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하다가 또 이게 눈이 올 때 꽁들이 이제 잡기 좋거든요.
꽁이 멀리 날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냥하던 좀 쉬는 모습입니다. 쉬는 모습. 이때는 이제 사냥하지 않고 아마 그 들에 나와서 뭔가 이제 뭐 들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총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유명한 성산 일출봉입니다. 일출봉을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출봉은 딱히 올라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요. 이 계단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좀 부모님 네 분, 우리 같이 일행들이 다 올라가서 여기서 사진 찍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기대해가지고 사진. 근데 이것이 아마 그, 야구장 정도, 축구장 정도의 그런 넓이입니다. 예. 자, 올라가는 모습이죠. 저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진 찍은 모습. 이렇게. 우리, 이 협회장님, 이시고,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 네 분이시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사진. 그 다음 마지막 한라산 등정을 했습니다. 이때가 참부모님이 연세가 한 75세쯤 되셨나? 예, 그쯤 됩니다. 근데 이제 한라산에 올라갈 때는 코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판악 코스가 제일 깁니다. 여기 아주 지루하죠. 그 다음 관음사 코스인데 저희들이 그 학생 때 이 코스를 그때는 이 코스밖에 없었습니다. 이 코스로 갔는데 이 코스가 가장 등산으로선 좋습니다. 아주 재미가 있고 우리 그 학생 시절에는 많이 일로 다녔습니다. 이때는 이런 코스가 없을 때입니다. 그다음 어리목 등산 이쪽이 이제 좀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등산은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이쪽에서. 그다음 영실이 가장 짧는데 영실은 가파릅니다. 굉장히. 근데 참부모님의 등산은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영실 코스로. 영실 코스로. 그래서 이렇게 쭉 간데 이거는 이제 완만하지만 이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굉장히 국경산을 올라오는. 그러니까 어머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일행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코스가 가장 짧습니다. 이 코스가. 그래서 이제 쉴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근데 여기 훈성님은 그때 발리를 하실 때죠. 근데 돌다리 건너듯이 톡톡톡 뛰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게 좀 산을 올라가는지 몰라요. 몸도 가볍지만은 발리 하시던 분이니까 돌다리 건너듯이 톡톡톡 뛰면서 올라가셔요. 그렇게 가볍게 올라가시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이분이 구복교 협회장입니다. 일본 협회장님. 우리 그 박보희 총재님도 같이 가시고. 이렇게 많은 그 사모님들이 이때는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참 이건 역사적인 거죠. 그때가 정확히 지금 내가 잊어버렸는데 1986년인가 7년 정도 되리라 봅니다. 그때쯤. 자, 그런 기념사진이고 이것도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박보희 총재님도 연령이 좀 많으실 때인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제 백두산, 백록담이죠. 이게 봉천수로 비가 오면 좀 물이 고이고 없으면 마릅니다. 거기서 이제 기념 촬영합니다. 근데 이때 아버님 말씀하시는 내가 섭리를 출발할 때, 아버님 섭리를 출발할 때 여기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바위에 앉아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한라산을 아버님은 2번 올라오신 거죠. 이때는 이제 식구들과 함께 엄덕문 사장님도 그때 같이 올라가시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한 참 이런 사진은 정말 이제 뭐 두고두고 좀 자랑거리가 되겠죠. 자, 또 아버님 덕분에 저는 늘 한라산을 뭐 1년에 한 2번씩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 모시고 좀 다녀왔다는 것은 참 저희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끝나면서 저 고향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이 우리가 제주시 삼양동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마치고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만은 마치고 이것이 이제 제주 산지항입니다. 그 산지항인데 이것이 산지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때야 광천수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 물이. 그래서 이 산지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제 시대에는
바로 이 용천수를 통해서 제주 시민이 먹었습니다. 물이. 예, 지금은 용량이 부족하니까 우리 삼양동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상수도 씁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옛날. 여기는 이제 주정 공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감자로 주정을 뽑는 그런 주정 회사가 있는데 이때 아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렇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삼양동의 정광입니다. 이까지가 제주시입니다. 이것이 원당봉인데 우리 삼양동이 여기에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이 이름은 조천면입니다. 이렇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것이 삼양동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지금은 현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옛날은 초가집만 있는 곳인데 이것이 화력발전소입니다. 북제주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전도에 전력을 보내주는 그것이 우리 삼양동에 세워졌어요. 이로 인해서 이것이 공해가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삼양동이 발전이 좀 저해가 되는 그리고 옛날에 그 아름다운 우리 고향이 이로 인해서 좀 불명예스럽죠. 그 발전소가 있는 곳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삼양동 발전이 좀 저해가 되는 곳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다는 것. 이 산은 우리 마을을 품었습니다. 제주 전체를 둘러봐도 마을을 품고 있는 산은 이 원당봉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을을 품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삼양동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옛날에 이거 다 뭐 초가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빌라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당봉이 이 높이가 약 한 17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야트막한데. 근데 이 원당봉에는 여기 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래된 절이 아닙니다. 이거 근래에 세워진 절이고 원래 오래된 역사적인 절이 바로 원당사와 탑불타사입니다. 그런 이 원당봉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 계곡에다가 이제 절이 세워졌는데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원당사는 태고정입니다. 태고정에 원당사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불탑사는 여기서 조금 내려가서 바로 조계정입니다. 조계정이. 여기 이 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불탑사를 합니다. 이 불탑사는 제주도의 3대 사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당봉에 마을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좀 두 개의 절이 있어서 밤에는 범종을 치면은 우리 집까지 들립니다. 아침에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산이지만 원당봉이라는 그 산을 우리 마을을 품고 있고 그 품 속에 바로 두 개의 사찰이 있고 태고정과 조계사가 여기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 마을에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절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우리 집은 이쪽에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잘 때 내 청년 시절은 바로 우리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요게 해안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방공사를 통해서 이 바다와 이렇게 격을 뒀잖아요. 옛날은 이것이 없었어요. 없어서 바로 이 모래가 이까지 우리 집까지 이렇게 이어졌어요. 이어져. 이 모래 벌판입니다. 근데 내가 여름에 더우면은 돗자리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바다 모래 위에 깔고 제가 잠잤어요. 밤에. 그러면 시원하죠. 바닷바람 불면서 잠을 자니까. 지금은 도시화돼 가지고 이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방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모래하고 우리 집하고 거의 균형하게 이렇게 이제 모래가 쭉 깔려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것이 삼양해수욕장입니다. 뭐 크지는 않아요. 조그만합니다만은. 근데 검정모래입니다. 검정모래. 아주 특이하죠. 자, 이렇게 검정모래로 되는데 이렇게 보죠. 자, 검정모래입니다. 예, 특이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주시가 가까우니까, 시내버스로 한 20분에 30분이면 올 수 있는 곳이죠. 아주 가까운. 그런 곳에 여기서 이제 이 모래, 검은 모래니까
산후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모래찜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이 모래찜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일교포들이 산후통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름 방학 때는 오서 이렇게 모래찜질을 하고 가곤 했습니다. 자, 이건 옛날 모습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모래찜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그 모래 한가운데 바로 용천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해수욕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도 마시고 물도 길어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여기인데 이렇게 마을을 품고 있는 산을 중심하고 여기가 뭐냐면 그 용천수가 나오는 샘터이고 그리고 여기가 선창가입니다. 낚시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이제 뭐냐면 도시화되어 가지고 옛날에 초가집도 쓰레기집도 다 사라지고 도시 설계에 의해서 뭐냐면 완전히 도시화되어 버렸습니다. 농촌이라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변했는데 이 원당봉하고 바로 이 뭐냐면 선창가만 변하지 않았어요. 요 두 군데만. 요 너머에도 또 선창가가 있습니다. 또 용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요 넘어서 바로. 그러니까 이 마을이 큰 마을인데 용천수 나오는 데가 두 군데고 선창가가 두 군데입니다. 이런 마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크다는 것이고 그런 모든 자연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축소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자들이 모욕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용천수입니다. 용천수. 그러니까 바람이 세고 풍랑이 세면 배들이 여기에 접안했다가 이쪽으로 또 옮깁니다. 안전하대. 근데 그때도 이것이 없었습니다. 턱이 없었어요. 이거 자체가 다 여기 동네인데 도시화되면서 이렇게 뭐냐면 사방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쌓은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자 이런 모습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쪽으로 왔을 때 이것이 이제 선창가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돌담을 쌓아서 선창을 만들었죠. 배가 여기에 접안했다가 바람이 막 세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여기에 접안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들이 모욕하는 곳이고 남자 모욕탕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용천수가 나오는 샘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물이 썰물일 때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이 바로 만조가 되면 이렇습니다. 아주 보기 좋죠. 여기에. 근데 여기까지는 해수욕객들이 올 수 없습니다. 왜? 여기는 이제 민가가 밀집되어 있고 물을 들어오고 빨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키니 옷으로 입고 뭐냐면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걸 금지시켰어요. 청년들이 그걸 막았습니다. 여기 해수욕장이 바로 곁에인데 그런데 요번에 한 5년 전에 내가 고향에 갔더니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제는 우리 마을이 도시화돼 가지고 이 관광객들을 여기 오는 것을 허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용천수를 길러 오지 않잖아요. 지금 다 수도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이제는 뭐냐면 그 해수욕객들이 와서 물놀이 하는 풀장 같은 곳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명칭이 뭐냐면 둘물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썰물일 때는 바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물일 때만이 뭐냐면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다이빙 하는 거 봤죠? 이것이 배가 나오는 곳입니다. 물살도 세고요. 여기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빙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수없이 하루 종일 다이빙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방학 때는 보냈죠.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물 속에 있으니까 춥잖아요. 그럼 여기에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딱 엎드지면은 뭐는 배가 뜨뜻하고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좀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제 다 끝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여기가 이제 풀장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습니다. 아주. 이건 우리가 있을 때는 여기가 해수욕들이 금지됐기 때문에 이러지 못했는데 4, 5년 전에 우리 친구가 여기 풀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이제 만든 겁니다. 물론 여기는 요금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둘물일 때는 이렇게 아주 풀장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제주도 관광 가시면 여름철에는 삼양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삼양도 1, 2, 3동물인데 1동입니다. 여기 아주 이렇게 좋죠. 자,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용천수가 나오는 샘이 있는 곳에도 이제 관광객이 막 들어와서 풀장처럼 이렇게 지내죠. 이렇게 막. 여기가 바로 샘터입니다. 이게 들물일 때는 샘물이 나올 수가 없죠. 예. 바닷물이 들어가서 전부 다. 물이 썰물일 때만이 샘물이 나옵니다. 이때 바닷물이 다 밀려갔을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샘물이 나오죠. 얼마나 물이 좋아요. 용천수가. 우리가 이런 물을 먹고 자라고 또 여기서 빨래를 하시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 삼양의 용천수가 아까 저 너머에 뭐냐면 용천수가 나오는데 그 용천수는 전부 다 어디야? 제주 시민이 먹는 식수원이 됐습니다. 그 물을 일반 시민들이 먹지 못하고 이 댐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루에 350만 톤, 350만 톤을 거기서 물을 수채해 가지고 제주 시민들이 약 반이 먹습니다. 반. 삼양에 있는 그 수원지를 통해서 제주 시민이 약 반이 우리 동네의 용천수 물을 통해서 먹습니다. 그만큼 수량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삼다수가 그거예요. 삼다수는 한 600고지, 뭐 800고지에서 그 물을 뽑아낸 것이고 그 물이 흘러서 용천수가 우리 마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다수나 우리 마을에 있는 용천수랑 똑같은 물이에요. 그렇게 아주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되지 않은 곳은 이렇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너머의 그런 그 선창가. 이 선창가가 옛날 모습, 이거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이 모습이죠. 자, 이게 썰물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